옥천입니다. 네, 진짜 오랜만에 유튜브를 키네요. 유튜브 안 하려고 했는데, 또 뜬금없이 하나님이 또 말을 하래요. 나 참네. 무슨 장단을 맞춰야 될지 진짜.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는 행동을 몰라요. 네. 이런 기본적으로 그런 거죠. 우리 인간 자체가 그래요. 이 결과를 놓고 보는 거. 그러니까 항상 그렇잖아요. 끝이 좋으면 다 좋다고. 그런데 과정 없이 끝이 어딨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시작과 끝만 있지 않잖아요. 모든 게 과정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화를 볼 때 기승전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모든 얘기를 다 꿰야 결론에 도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캐릭터가 있다 칩시다. 그 캐릭터가 그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급해요. 과정을 볼 생각을 안 하거든요. 네. 그냥 결론이 좋았다. 그럼 그냥 무조건 해피엔딩이에요. 그런데 이미 그 주인공은 그 과정을 겪고 나서 이미 몸뚱이가 병신되고 폐인됐죠. 네. 그런데 결국은 결론이 해피엔딩이어서 다 좋은 것이다. 그렇게 넘어가고 싶어 해요. 그게 종교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종교의 변태성. 종교는 정말 변태예요. 사람을 괴롭히고 어떻게든 사람을 억압해가지고 꼭 피를 내려고 하거든요. 피를 보려고 그래요. 그게 종교가 변태여서 그래요. 변태. 다 왜냐면 종교가 금욕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섹스로 풀 걸 안 풀면 생각이 엉뚱한 데 꽂혀요. 그러면 이게 변태 성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격이 고약하게 돼요. 그래서 이 남자들 나이 한 5, 60 돼가지고 이제 고추가 안 쓰면 성격들이 고약하게 변해요. 그래서 굉장히 못됐죠. 남 굉장히 시험하고. 그래서 저는 페이스북에도 썼지만 사람의 노예가 아니에요. 저는 사람한테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사람이 뭔데? 나나 너나 우리 다 사람 아닙니까? 돕고 사는 게 사람이지. 누가 누구한테 굴복하고 누가 누구한테 항복하고 누가 누구한테 순종하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신 앞에 다 공평한 건데. 저는 살면서 늘 신 앞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네. 근데 이 변태 성욕자들, 이 세상이 소아 성범죄자들 때문에 아주 난리를 겪고 있죠. 네. 뭐 연예계도 마찬가지고, 연예계가 또 오히려 더 썩으려면 더 썩었죠. 걔들은 이 사탄이 움직이니까. 네. 그 외에 과거에 우리나라 그 배우 중에 이경영이라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예전에 미성년자 성매매로 굉장히 고생을 하다가 요즘 다시 나오는데 그 사람 사연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 욕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우리가 언제냐면 90년 그쯤이었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이경영이 워낙 잘 나갔어요. 그때 연기를 너무너무 잘하고 그 사람이 참 눈이 그때 젊었을 때 눈이 이뻤거든요. 그래서 인기가 워낙 많았는데 그 건달들이 꾸려가는 그 영화 기획사에서 영화를 찍으려고 이경영한테
그 부탁을 넣었나 봐요. 근데 이경영이 시나리오를 이렇게 보고 뺀지를 놨나 보죠. 그랬더니 그쪽에서 이제 앙심을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끼 죽여야겠다. 그래가지고 하루는 룸에서 술자리를 마련해가지고 그 이경영한테 막 술을 먹인 겁니다. 그리고서는 우리 영화 제작사의 신인 여배우인데 이쁜 애가 하나 있으니 한번 봐라 하면서 이렇게 그 룸 자리에 앉혔어요. 근데 보니까 좀 앳돼 보이는데 미성년자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둘이 붙여주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경영이 그때 술이 좀 많이 취했고, 그래도 사리분별을 한다고 민증을 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민증이 몇 년생이라 나왔는데 그게 미성년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경영 입장에서는 미성년자 아니고 독신 남자고 피 끓는 청춘이니까 그날 하룻밤을 잤겠죠. 그랬더니 바로 기자 데리고 와가지고 그 자리를 덮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팅 범죄에 걸린 건데, 그래가지고 미성년자 성매매로 바로 신문에 이만하게 나고 바로 매장됐잖아요. 네. 그게 자초지종이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모르니까 그냥 이경영을 죽어라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한 20년을 숨어 있었죠. 버티기만 하고. 그래서 요즘 다시 나오잖아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살아있어 줘서. 저 같았으면 죽었을 거예요. 정말 억울해서. 정말 억울해서. 네. 옛날에 그 과거에 밴드를 하나 했는데 그때가 제가 30쯤이었을 거예요. 네. 그때가 이제 미스터 소울이라는 밴드였는데 그 보컬이 양아치였어요. 근데 아무튼 그 팀을 되게 열심히 했어요. 재밌게 하려고요. 노력도 많이 했고. 그러다가 이제 어디 바닷가 공연을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공연 때 요만한 똘똘이 앰프를 주더니 베이스를 치라 그래가지고 너무 그때 짜증이 나가지고 공연 끝나고 이제 술 먹고 저는 잤죠. 그래서 근데 이제 자고 있는데 막 그 멤버들이 문을 두들겨가지고 뭔가 그랬더니 그 대판 싸우고 이제 뒤풀이에서 대판 싸우고 저기 들어왔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들어봤더니 그날 우리 게스트 쓰기 전에 유명 가수 2명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도 여기 나왔네 하면서 이제 전 보고 우리 공연을 했죠. 근데 그 둘이 이제 뒤풀이에서 주먹 싸움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뭔 일인가. 이제 저한테 이거 기타 친다 그러는데 지가 공연할 때 찍은 여자애를 다른 가수가 먼저 닦았대요. 그래서 쌈난 겁니다. 뒤풀이에서. 주먹 싸움까지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다가 짜증이 나가지고 그냥 들어왔대요. 근데 그때 그 보컬이 황급하게 방으로 오더라고요. 난 뭐 걔는 또 뭔가 그랬더니 걔는 이미 공연 때 하나 찍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걔하고 공연 끝나고 가가지고 한탕 거하게 하고 이제 그때 막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음악 하는데 이 밴드가 저기 고추 관리 잘못해가지고 이런 것들. 그래서 연예인이라는 게 이게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연예인이 팬 관리를 못하면 최악이에요. 근데 연예인이 자기 팬을 여자로 본다는 거는 말 다 했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음악하는 사람들 또 예술하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공과 사는 가르라. 그리고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자신한테 얼마나 직결되는 건지를 너무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많은 유혹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우리가 머리로 정신으로 상의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가 아직도 이 몸에 묶여 있으면 깨어날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탄은 우리가 머리에 에너지가 쏟는 거를 두려워하죠.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몸에 묶어 놓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소신이나 철학이나 생각이나 이런 게 똑바로가 안 돼 있으면 몸에서 못 벗어나요. 그러면 이 몸이 욕정에 평생 붙들려서 해갈하면서 그렇게 낭비하고 사는 겁니다. 제가 항상 저도 늙고 나서 느낀 얘기인데 젊음은 무한하지가 않다. 사람은 다 때가 있고 젊었을 때 그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늙어서 정말 후회한다. 그래서 그 불교에서 부처는 깨달음을 참 쉽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불교라는 어떤 종교화가 되다 보니까 깨달음이 굉장히 높게 있고 굉장히 닿기 어렵고 접근하기 어려운 거라고 그렇게 가스라이팅 했기 때문에 일반 신도들도 그 종교를 믿지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깨달음이라는 게 뭔가를 많이 고민해요. 나는 왜 깨닫지 못할까? 근데 정말 말 그대로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깨닫는 거는. 내가 나를 인식하는 순간 그 순간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정말로. 제가 그 미스터 소울 할 때 녹음을 했는데 그때 누구더라? 유병렬인가? 그 기타 치는 사람. 녹음할 때 하도 지랄을 해가지고 내가 그때 녹음에 아주 학을 떼가지고 유학 간 다음에 어떤 기회 때문에 제가 그 녹음실에서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우연한 기회였는데 그때 이제 제가 카드빅 뭐 이런 거에 되게 허덕일 때인데 그때 차 선생님이었나 누가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그 페이 받고 그 월급제로 녹음실 생활을 좀 하지 않겠냐. 저는 땡큐 하겠다. 그랬더니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나왔는데 연세가 되게 많았는데 한국에서 과거에 탑 엔지니어였다 그러더라고요. 그 차 선생님이 인정하시는 선배님이면 거의 뭐 문화재죠, 문화재. 근데 이제 그분이 자식 교육 때문에 다 내려놓고 미국으로 LA로 오셨다고. 그래서 이제 LA에서 거의 쓰러져가는 조그만 녹음실 하나 운영을 하셨는데 거기에 저를 이제 소개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 전속으로 베이스 세션으로 생활을 했죠. 근데 거기는 이제 아침에 10시에 일어나가지고 밤 12시까지 녹음을 해요. 뺑뺑이를 돌리는 건데 하루에 치즈버거를 2개를 줍니다. 더블 치즈버거를. 그거 먹고 녹음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가이드를 들려주고 쳐라. 그래서 제가 칩니다. 그러면 그래. 근데 한 번 더 해볼까? 딱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하라는 얘기인가? 이게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이게 마음에 안 들었다는 얘기인가? 그건 모르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해요. 끊어가는 것도 없어요. 그냥 쭉 쳐요. 그러면 됐다. 다음 곡 이렇게 넘어가요. 그거를 제가 6개월 생활을 했습니다. 스파르타로. 그랬더니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빚진 거 다 갚고
돈이 남아가지고 이제 악기도 막 사고. 그러니까 그때 그 할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됐다. 너 이제 여기 생활 안 해도 된다. 이제 그 말씀대로 하산해라. 너 지금 한국 돌아가도 어디 가서 바꿈지는 않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그분이 잘 몰랐어요. 세월 지나서 한국 돌아가서 녹음을 하는데 그분 생각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깨달음을 주신 분이에요. 녹음에 대한 깨달음. 근데 참 이 스승이라는 거 있잖아요. 저는 살면서 스승의 존재가 뭘까라는 걸 참 많이 느껴요. 근데 그냥 깨달음을 주신 분. 뭐 잔소리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깨달음을 주신 분. 그러니까 스승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먼저 걸어간 분이에요. 저보다 그 길을 먼저 걸어간 분. 저는 그분의 그 발걸음을 따라가는 어떤, 제가 그 이꼴저꼴 다 보기 싫어가지고 유학 갔을 때, 그때 제가 뒤늦게 이제 재즈를 시작하면서 가장 알고 싶었던 게 이제 워킹은, 재즈 워킹 같은 건 대충 할 수는 있었어요. 그때 뭐 레코드를 따고 하면서 대충 이게 감은 익혔으니까. 근데 베이스 솔로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레코드 들으면, 외국 레코드 들으면 정말 베이스 솔로를 잘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다가 이제 학교를 가서 이제 베이스 솔로를 공부해야겠다. 그리고서는 우리 스승을 만났을 때 그 당시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게 그거였어요. 한국에서 그 스탠다드 곡 중에 All the Things You Are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이 너무너무 이쁜 곡인데 그 곡을 한국에서 누구나 연주를 해요. 그런데 베이스가 한 번도 그 곡에서 솔로를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파트로 타임 레슨으로 많은 베이스 선생을 찾았는데 한 번도 그 곡을 솔로를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얘기하면 피하고 그냥 이거 이렇게 치면 돼 하고 샘플 연주를 해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 이게 그렇게 한국에 정말 잘 나가는 베이시스트가 건들지도 못하는 곡인가, 그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스승을 처음 딱 만나는 순간 우리 스승이 저한테 처음 딱 보여준 게 All the Things You와 한 코러스 솔로예요. 저 그거 듣고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펑펑. 정말로 애처럼. 근데 제 마음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드디어 찾았다, 나의 선생을.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제가 학교에서 악명이 높았어요. 선생 만나면 다 씹었거든요. 선생 만나면 쳐보라는 다음에 제가 그보다 더 잘 쳤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주 시건방이 그 당시 학교에서 하늘을 찌를 때인데, 그때 우리 학교에서 제 스승이 베이스를 제일 잘 쳤거든요. 근데 그 첫 수업날 저의 그 약호를 죽인다고 딱 보여준 게 그 All the Things You 한 코러스 솔로예요. 그걸 듣는데 그냥 울었어요. 드디어 바다 건너 먼 데까지 와서 내 인생에 드디어 스승을 만났다. 그래서 정말 그 스승 밑에서 4년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시키는 거 다 하고 외우라는 거 다 외우고. 정말로 뭐 그 사람은 골 때려요. 그 티칭법이. 베이스를 가져왔더니 너 베이스 1프렛부터 20프렛까지 노트를 다 아냐?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랬어요. 내일까지 다 외워와. 아니, 다음 주까지 다 외워와. 이게 얼마 뜬금없는 주문이에요. 근데 다 외워갔어요. 선생님이 웃더라고요. 너 진짜 외웠냐? 그러더라고요. 난 당신이 시켜서 난 외웠다. 당신이 내 선생 아니냐. 근데 그때 스승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날 믿어주는구나 얘가. 내 말이면 얘가 듣는구나.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저를 가르치더라고요. 빡시게. 정말 빡셌어요. 에휴, 외우라는 거는 왜 이렇게 많다지. 음악 공식, 뭐 이론 이런 거를 너무나 많이 머리에다가 주입을 시키는데 맨 마지막 날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지금까지 나한테 배운 거는 다 잊어라. 다시 리셋하라. 이제부터 네 걸 해라. 거기서 제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나 당신한테 배운 것만 가지고 한국 돌아가서 애들 싸대기 가지면서 나 가르칠 것 같은데 이걸 다 잊으라고? 다 까먹으라고? 그럼 난 뭘 가지고 해? 속으로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이 너 지금까지 나한테 배운 거는 다 내 거다. 넌 네 게 없지 않느냐. 너 이제 네 거 만들어라. 여기서 제가 머리가 팽 도는 겁니다. 그래. 내 거라는 건 없구나. 내가 음악을 이렇게 오래 했지만 내 거라는 게 없었구나. 거기서부터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부터 내 걸 만들어야겠다. 그때부터 곡을 쓴 겁니다. 곡을 쓰고 솔로를 만들고 내 솔로, 내 거. 어릴 때 우리가 제가 한 29, 30 이럴 때 제일 유행했던 게 마커스 밀러예요. 그래서 그거 1집, 2집을 다 땄죠. 그래서 서울 시내에서 마커스 밀러 치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네. 아무리 잘 나가는 선생도 마커스 밀러 치는 사람 저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미국 간 다음에 학교에서 슬랩 한번 치니까 선생들이 슬랩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우리 사부가 오더니 핑거로 죽여버리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선생이 딱 그러는 거예요. 너 마커스 밀러 좋아하냐? 그럼 네가 마커스 밀러냐? 그러는 거예요. 아닌데요? 근데 왜 그걸 그렇게 열심히 연습했냐? 너 네 거는 뭐가 있냐? 그러는 거예요. 없는데요? 이제부터 네 거가 너 그럼 네 슬랩 해봐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카피하면서 누구가 되기를 원해요. 가령 이맘스면 이맘스 되기를 원하죠. 아류. 근데 정말 음악을 공부하러 갔을 때 음악 선생이 대뜸 하는 얘기 그거였어요. 네 거 뭐냐? 네 오리지널리티가 뭐냐? 거기서 할 말이 없죠. 정말로. 근데 음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의 오리지널리티가 있습니까? 누구나? 이거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게 있어요? 누구나한테? 우린 누가 까만 옷 입으면 까만 옷 입죠? 그게 편해요. 튀지 않고. 우리 어릴 때 교육에서 튀지 말라 그러잖아요. 중간만 하고.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튀어서 좋을 거 없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죠. 네. 그런데 우린 다양성이란 게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만화를 얘기한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는 자꾸 상상력을 통제해요. 근데 왜 내 상상을 왜 막습니까? 그냥 내가 상상하는 건데, 내가 이 상상하는 게 범죄가 아니잖아요. 그쵸? 마찬가지로 우리가 옷을 똑같이 입기 싫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만의 개성, 내 독특함. 근데 우리는 다 개성을 몰수하잖아요. 똑같이 가라고. 그래야 중간은 간다고. 무난하게. 네, 무난하게. 그래서 남는 게 뭐예요? 무난해서. 인생 한 번 살아요. 여러분, 인생 2번 삽니까? 하늘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 번 사는 인생, 사람답게 살 수는 없습니까? 왜 그 생각을 안 하죠? 제일 웃겨 그런 게, 저는 살면서 제일 웃긴 게 정말이에요. 왜 똑같으려고 하세요? 제가 이 조선, 이 한반도 역사에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고려입니다. 굉장히 리버럴한 나라. 이 이 고려 역사가 무역의 역사예요. 그래서 인종들, 다인종들이 넘쳐났던 국가예요. 굉장히 많은 인종이 한 나라에서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상이 너무너무 자유로웠어요. 뭐 하나 엮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거는 정체되면 썩어요.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항을 한번 해보신 분들 알 겁니다. 물을 오래 놔두면 썩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그 산소기를 하나 넣어놓으면 물이 싱싱해져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런 산소 같은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요. 우리가 알아보지 못해서죠. 우리 근본들은 다 착합니다. 근데 세상이 자꾸 우리를 재단시켜요. 이러면 안 돼. 너 이러면 못 사는 거야. 잘못 사는 거야. 너 인생 그 따위로 살면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인생에 정답이 있습니까? 난 그걸 모르겠어요. 살 만큼 살아본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합디다. 정답이 없다고. 마음 가는 대로 살았다고. 다만 이렇게 살았더니 후회되는 게 있더라. 이런 얘기들은 하듭니다. 이렇게 살았더니 살아보니 이런 건 좀 후회되더라.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우리가 종교얘기 참 많이 해요. 정말 종교얘기 많이 해요. 종교가 개혁해야 된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근데 내 스스로 바뀔 생각은 안 해요. 정말로. 내가 바뀔 생각은 안 하고 종교가 바뀌라는 주문만 진짜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전체가 바뀌어요? 나라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전체가 된 건데. 그럼 내가 바뀌면 또 사람도 바뀌고 다른 사람도 바뀌겠죠. 그럼 나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바꾸고 전체는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건 도둑놈입니다. 그리고 사람 피해요. 저건 지저분해서 난 빠지겠다.
난 독야 청청. 외롭죠? 외로움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골마요. 사람이 외로우면 속이 썩습니다. 그러면 고약해져요. 그러면 심술이 나요. 그래서 이 고립된 노인들이 심술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외로워서. 이 외롭다는 개념이 현대사에 정말 많은 조명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외로워서 저지르는 범죄들이 정말 많아요. 아닌 것 같죠? 근데 범죄를 따져보면 내가 외로워서 그래요. 정말로. 근데 우리는 자꾸 어려서 사랑받지 못한 것만 가지고 자꾸 범죄를 얘기를 해요. 물론 성장 과정에서의 결핍 요소는 범죄에 큰 영향을 미쳐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학부형들은 어떻습니까? 일종의 트라우마예요. 어릴 때 선생한테 맞았던 기억. 우리 학교 다닐 때 정말 많이 맞았거든요. 선생들한테. 이유 없이 때렸어요. 부부싸움에도 때리고 자기 자식이 마음에 안 든 짓 했다고 학교 와서 화풀이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화의 매를 진짜 많이 맞았어요. 무자비하게 때렸죠. 그걸 맞고 큰 부모들이 지금 애들을 학교에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 이 부모들이 머리에 트라우마가 얼마나 많아요. 선생에 대한. 지금 뭐 그 학부형들의 지나친 간섭이 학교에 정말 문제가 된다면서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학생들 괴롭히고 때리는 선생들이 단체로 사과한 적 있습니까? 그 업보를 반성하면서. 우리가 지나온 세월에 애들 때려서 미안합니다 하고 누구나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대한민국 교사 사회에 단 한 명이라도 기자회견하면서 내가 젊어서 애들 때려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한 선생이 있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지금 우리 2000년대 이럴 때 애들 진짜 두드러 팼던 선생들 지금 뭐 할 것 같습니까? 장학사, 교육감 다 이러고 있어요. 안 바뀌어요. 근데 뭘 바꿔요? 안 바뀌는데. 애들 때렸던 사람이 지금 교육 현장에 있습니다. 말을 못해서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그 학생들 가슴에 피가 맺혔는데? 맞아서? 그 사람들이 다 학부형이 됐는데? 그 업보를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그 업보를 갚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선생들이. 근데 정신을 못 차려요? 왜 그런지 몰라요? 이게 단지 학부형들의 과민 반응일 것 같아요? 뭐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뭐가 먼저 풀어야 될 숙제인지 몰라요? 선생들은 별난 직업입니까? 왜 사과를 안 해요? 이 사회는 사과를 하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안 하죠. 안 해요. 사과 절대 안 하죠. 책임지는 게 싫거든요. 부담 갖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안 하죠. 그 사과 안 해요. 아무도 사과 안 합니다. 재밌는 얘기 참 많죠. 그 왜 평택 같은 경우에 결국 이제 김용남이 되겠지만 그 여론조사라는 게 참 웃겨요. 사람 마음을 얻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이제 여론조사에 응할 것 같습니까? 대충 장난하지. 뚜껑 까봐야 알아요. 뚜껑 까봐요. 아직도 여론조사를 신봉합니까? 그 장난을? 그 장난치는 여론조사를 아직도 신봉해요? 민심봉은 몰라요. 어차피 제가 그랬잖아요. 지방선거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고.
에휴, 두고 보시면 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번 5월달 진실이 다 밝혀지는 달이라고. 하나씩 밝혀지는 진실들을 보시면서 반성들 하세요. 놀라기도 놀라겠지만 우리가 정신을 못 차려서 지금까지 행해진 일들입니다. 그럼 수습해야죠. 그게 6월달이 될 겁니다. 늦지 않았어요. 세상에 늦은 거란 없어요. 바로 잡으면 됩니다. 깨달으세요. 깨달으세요.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게. 아이고, 주절주절 말이 많았습니다. 한 30분 떠들었네요. 할 말이 많았는데 아이고, 이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여서 얘기했고 또 언제 유튜브 할지 모르겠어요. 아까 답답해서 막걸리를 한잔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휴,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짜증만 나고. 정신들 차리세요. 한가할 때 아닙니다. 백척간두입니다. 나라가. 우리 다 같이 죽기는 싫잖아요. 다 같이 살자고 하는 짓인데 그럼 깨달아야죠. 사람들 보면 참 대책 없다 이런 생각들 참 많이 합니다. 저도 매 한 가지긴 합니다만 대책 없기는 참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또 일어나서 뛰어보는 한 해가 되는 겁니다. 하루가. 힘냅시다. 내일은 또 내일의 해가 떠요. 오늘은 지금 해가 중천에 떠서 저물고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정신 단디 차리고 얽힌 실타래 풀어가듯이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기운들 냅시다. 고맙습니다. 옥천이었습니다.